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만은 좀 꼭 듣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에 들어온 그 의학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꼭 듣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 요즘 뭐 몇 가지가 나와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이 있죠. 뭐 위고비, 젯바운드, 마운자로 등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그 성분, 약물 성분이 이제 GLP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GLP 계열 약물을 사용한 그 약을 복용한 사람들, 그 비만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괜히 먹을 일은 없고요. 요게 이제 제2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목적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렇게 이제 뭐 체중을 감량하겠다, 당을 좀 조절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약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암 예방 확률이 크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스턴 병원의 연구팀은 어제 유럽 종양학회 학술지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당뇨병이 없는 그 비만 성인 22만 9천 명, 거의 뭐 23만 명이죠. 이 23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비만 치료제 사용 환자군은, 그 그룹은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건강을 지켜온 환자 그 그룹들에 비해서 비만 관련 암 발생 확률 그 위험이 4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 숫자죠. 41%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로 이 암 예방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성에게서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 암 발생 위험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70%나 낮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과 관련돼서 그것만 따로 떼어놨을 때 여성들의 경우에도 58%암 발병 위험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GLP 계열 약물 중에서는 타르제파타이드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요. 그 GLP 계열 그 비만 약도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타르제파타이드라는 그 약물 성분을 사용한 그 약을 먹은 그 사람들의 암 감소 위험 효과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좀 더 많이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만 치료 또는 뭐 제2형 당뇨 치료제로 나온 약들이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젯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 이 두 개의 그 약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르제파타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한 약입니다. 연구팀은 이 GLP 계열 비만 치료제들은 이미 그 비만 치료 방식을 지금 세계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이번 이 연구 결과는 이 약물의 영향이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돼서 이 암 예방에 대한 사고 방식까지도 좀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암 예방이 됩니다, 뭐 요렇게까지는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만, 하지만 이 암 예방과 관련해서 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GLP 계열 약물은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개발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는데,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체중이 감량이 되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와 체중 감량제로도 같이 이제 널리, 오히려 비만 쪽 치료제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 그리고 젯바운드, 이렇게 네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타르제파타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하는 그 비만 치료제의 제품명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젯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인데요. 이 두 개의 치료제는 모두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만든 약이다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연구팀은 이 결과가 약물이 암을 직접 예방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이 비만 치료제가 체중 관리를 당연히 해주지만 그 체중 관리 그 이상의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온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암 예방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유럽 학술지 유럽의 그 종양학회 학술지에 이게 게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좀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비만 관리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암 관련돼서 이제 뭐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죠. 어떤 암 예방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걸렸나 안 걸렸나 이걸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듯이 20년 동안 먹었는데 내가 이거 안 먹었으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 결과 23만 명 정도 22만 9천 명 정도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한 거니까 나름대로 근거는 충분히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애틀에서요,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고 전철역에 들어서서 전철 그 기차 선로를 따라서 차가 슬금슬금 들어오는 정말 믿지 못할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고령의 운전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막무가내로 믿는 내비게이션. 네, 오작동 이런 겁니다. 자, 지난주 시애틀에서는요, 그 빨간색 예쁜 SUV 차량이 갑자기 그 기찻길 선로를 따라서 슬금슬금 나타나더니 결국 그 시애틀에 있는 한 전철역 승강장 그 기차 선로에 덕하니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승강장의 그 안전 요원이 달려가자 이 운전자는 차량을 멈춘 뒤에 뭐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기차 선로 위에 차를 세워놓고 탁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우선 운전자가 70대의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냥 나는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황당하죠, 사실은. 네. 이에 따라서 시애틀 전철 운영사가 완전히 비상사태가 걸렸어요. 왜? 그 기차 선로에 차량이 섰버렸으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게 기차가 들어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 구간에 기차를 다 올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잉카가 와서 이 차 빼내고 그러느냐고 좀 몇 시간 동안에 완전히 기차가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저녁 6시였는데 퇴근길에 승객들이 이제 혼란한 상황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시애틀 전철 운영사가 긴급히 셔틀버스까지 동원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운전자는 70대 여성 운전자였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할머니 운전자, 뭐 고령 운전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GPS,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기찻길 위에 차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내비게이션이 지도를 잘못 읽어서 이렇게 황당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경우 사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찻길을 따라서 이 운전을 해서 전철역까지 차를 몰고 들어온다는 그것도 사실은 운전자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그 소방관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진찰을 받은 뒤에 지금 병원으로 후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인데 정말 내비게이션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잘못 안내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건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차를 몰고 기찻길 선로 위에 차를 갖다 댄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뉴스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 나사벌레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 기생충인데요. 지금 텍사스주 송아지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지금 텍사스주 송아지 기르고 소 기르고 하는 그 축산업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텍사스주에서 기르는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도 몇 가지 생각할 볼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신세계 나사벌레가 발견된 건 지난 1960년대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6년이 됐죠. 60년이 넘었죠. 60년이 넘은 후에 지금 갑자기 발견됐다는 데 대해서 지금 미국의 축산업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급속히 확산될까?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소고기 값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황인데, 농무부는 그 감염된 텍사스주의 송아지를 지금 격리해서 치료하면서 지금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감염이 시작된 건지를 역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세계 나사벌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왜 신세계 나사벌레냐? 이제 신세계는 뭐 새로운 종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하필이면 왜 벌레 이름, 기생충 이름이 나사벌레냐? 네. 이 벌레, 이 기생충은요, 성체가 그러니까 기생충이 다 자란 기생충이 송아지나 이런 가축 또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나 사람 몸에 탁 붙어서, 그건 이제 숙주라고 하죠. 그 숙주 몸에 붙어서 피부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으면 거기에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순식간에 피부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가 피부를 파먹어 들어갈 때 그 날카로운 입으로 가축이나 사람의 피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름이 나사벌레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뭐 듣기만 해도 좀 징그럽고 끔찍하죠. 이런 나사벌레 그 감염증은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된 가축이나 사람이 그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 위험도가 굉장히 또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계는 추가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 소고기 판매가 감소하는데, 왜 괜히 그거 감염된 소고기 먹다가 나까지 감염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겁나잖아요. 찝찝하고. 그래서 소고기를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고기를 사고 안 사고는 두 번째 문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송아지나 그 가축, 유구라고 하죠. 유구, 도축하는 송아지. 그 송아지 같은 것이 이제 푹푹 쓰러져 나갈 경우에 그런 걸 팔 수가 없잖아요. 그 기생충에 감염된 걸 어떻게 팔아요?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요즘 소고기 가격 올라 있는데, 소고기 가격이 오른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그 몸을 조절한다고 칼로리, 오늘 내가 몇 칼로리 먹었나, 칼로리를 줄여야지, 이런 것에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단백질을 섭취하자,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래서 뭐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고 막 그러는데, 그 단백질, 특히 이제 나이 많이 있는 시니어들의 경우에도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게 알려져서 그동안에 많이 먹지 않던 이 시니어들도 소고기를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육하는 소의 마리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통 한 1억 마리 정도가 평균적으로 돌아가서 사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8,900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는데, 이 기생충이 감염되는 게 확산되면 공급은 더 줄어들 테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이 나사벌레 때문에 더 일이 커지면 정말 자칫하면 미국에서 정말 소고기 먹기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염병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을 통해서 요즘 구입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금 살 거 있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2주 있다 사세요. 오는 23일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 시작됩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23일 시작해서 26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됩니다. 올해 행사 기간은 보통은 한 3일 정도 하는데, 올해도 하루 늘려서 4일, 나흘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좀 확대, 하루 연장된 거고요. 통상 7월 달에 하거든요, 이 프라임데이를. 그런데 올해는 또 6월로 앞당긴 것도 조금 이례적입니다.
자, 주요 경쟁사의 여름 할인 행사가 7월, 8월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를 좀 피하기 위해서 한 달 앞당겨서 6월에 하고 하루 더 늘리고 이렇게 프라임데이가 조금 확대된 면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름 최대 쇼핑 이벤트가 우리가 나흘간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임 멤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백만 개의 물건을 할인된 가격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쇼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됐죠.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그래서 올해로 이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라임데이는 그런데 이제 이름 자체가 프라임데이라는 게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만 해당됩니다. 일반 회원은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예, 프라임 멤버는 요즘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나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라서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는데 1년에 연회비가 아마 139불인가 그럴 거예요. 139불 그 연회비 내는 프라임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아마존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세일 폭도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무슨 프리세일 하는 거에 좀 알아보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세일은 없어요. 일부 품목은 이제 23일이 되면 50% 할인도 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30% 이상은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절대 세일을 안 하던 그런 물건들 한 20% 정도 뭐 이렇게 세일하는데 요즘 뭐 20% 세일하면은 마음 움직이기 쉽지 않고 보통은 이제 한 30% 세일하면은 좀 마음이 움직이죠. 네, 그리고 50% 세일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요게 조만간 나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아유 반값 세일하면 당연히 버튼을 누르죠. 네, 이번에도 이제 큰 폭의 세일이 있으니까 23일부터 26일까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의 그 SBA 대출,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SBA 대출 받으면 훨씬 더 저렴한 금리, 훨씬 더 그 유리한 프로그램 플랜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SBA 론인데 요즘 뭐 SBA 론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시민권자일 경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LA 한인회가요 그 유택의 그 단체와 이제 손을 잡고 이 SBA 론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유택의 커뮤니티와 얼마 전에 손잡고 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대안적인 자금 지원책. 그러니까 대안적이라는 건 뭐냐? 은행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조금 그 자격이 좀 미달돼서 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안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LA 한인회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갖고요. 유대인 커뮤니티 대출협회라고 있습니다. JFLA. JFLA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자기 비즈니스 플랜을 쫙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 오케이 되면 아직 내 비즈니스가 오픈 안 했지만 이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론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 등까지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이자 없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무이자, 노피로 대출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뭐 금리도 당연히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 같은 것도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금은 그러면 어디다 쓰기로 내가 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창업 비용 당연히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창업 비용으로 좀 한 5만 달러 쓰고 싶습니다. 그런 거 가능하고요. 또 사업을 조금 늘리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임대료가 좀 밀렸는데 내가 좀 이거 도움받고 싶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고를 좀 더 사고 싶다 물건을 그다음에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 또는 직원 급여가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직원 급여에 한 6개월 어느 정도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좀 다른 커뮤니티에 뭐 주류 사회에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내 마케팅에 쓸 비용은 없는데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유대인 커뮤니티 대출협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JFLA라고 그래서 jfla.org
들어가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LA 한인회의 로버트 안 회장은 지난 1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 데이빗 호르비치 JFLA 부의장과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다가 한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런 거를 맺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BA 대출이 이용이 좀 어려워진 현재 상황 속에서 이 한인 사업주들에게 또는 한인 창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 지금 로버트 안 회장이라는 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 로버트 안 회장보다는 그 아버지도 몇 년 전에 그 한인회장을 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 아버지는 이제 제임스 안 전 한인회 회장인데 그 아버지하고는 뭐 오랫동안 뭐 한 30년 가까이 친분이 있고 이분은요 아들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말로 무슨 대화하고 회의하고 심지어 기자회견하고 하는 거 다 한국말로 하고요. 한국 가서도 한국 기자들한테 한국말로 다 기자회견 할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한데 뭐 영어야 당연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유창하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2세인데 지금 LA 한인회를 맡아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그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어제가 100일째였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사이가 지금 갑자기 또 안 좋아졌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계속 때리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진정시키는데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야 제발 좀 그만해 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그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서 이란이 제3국에다가 계속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그 인근에 있는 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이런데 또 레바논에 있는 무장 정파 이런 데는 계속 공격을 퍼붓지만 이번 전쟁 이후 이전 그 발발한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막 종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막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 이란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자자 이제 이스라엘한테 미사일까지 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좀 와라 라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 티각티각 싸우는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약간 타이르는 듯한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싸움의 시작은 그 어른이 먼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란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 쐈잖아. 그러니까 됐잖아. 그만 쏴 이제. 그만 쏴. 그리고 일리 나와 봐봐. 우리 대화의 테이블 나와. 지금 이렇게 지난 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한테는 야 미사일 한 방 쐈으니까 됐지 그만 이스라엘한테는 야 보복하지 마 더 시끄러워져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공개적인 압박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더 진행되기를 오히려 바라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와는 좀 달리 조기에 이제 빨리 좀 전쟁이 끝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조금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어제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자가 질문했어요.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합의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오늘이나 내일 또는 10일 여기서 말하는 건 원래 이제 말할 땐 투모로우라고 했는데 투모로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시간 기점이란 오늘입니다. 오늘 8일 월요일. 그러니까 요 오늘 기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0일 중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오늘이라는 거야, 내일이라는 거야, 모레라는 거야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행간을 잘 읽어보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제 10일 수요일 그때 합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면 10일 수요일까지만 말했을까? 아니면 뭐 목요일 금요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죠. 네, 바로 10일이 지나면 11일은 월드컵 개막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일은 뭐예요? 월드컵 개막식 전날이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나는 이 종전의 합의를 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월드컵은 오는 11일 목요일 개최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경기의 75%가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월드컵의 이름은 뭐예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지난 24년 전 2002년 월드컵은 한일 월드컵이었죠.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했으니까 요거는 북중미, 그러니까 북미와 중미에서 공동 개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3개국 공동 개최라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인데 말이 3개국 공동 개최지 전체 경기의 75%가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중에 하나인 이 월드컵의 개최국 대통령이다라는 입장에서 성공적인 개최가 잘 될 경우에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월드컵에 지금 같은 그 전쟁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월드컵 개막식 전에 걷어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전쟁도 내가 끝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월드컵 개막입니다. 월드컵 축제를 전 세계인이 즐기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월드컵이 끝나면 그 치적을 고스란히 이제 멋있게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확전 우려 속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을 계속 보장해달라고 징징징징대는 이란도 타이르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동결 자금도 해제해달라라고 이란은 계속했으니까 핵무기도 안 내놓겠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뭐 다른 서비스요 어쩌고저쩌고 뭐 안전보장료 이런 걸로 이름 붙여갖고 받겠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또 동결된 자금도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이거 괜히 한번 잘못 때렸다가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월드컵 전에 이걸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전에 이걸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마음이 지금 조급하겠지. 야 그러면 시간 좀 끌어. 또 이란은 이럴 거 아니에요. 이쪽 사정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이 과연 월드컵 전에 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까지 정말 호락호락하게 합의에 나설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더 어떤 큰 폭의 양보를 해서 정말 도출을 해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단 오늘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월드컵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월드컵 소식이라기보다는요, 뭐 관전 포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드컵이 이번 주에 개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목요일. 근데 영상 보시는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스포츠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야.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축구는 그래도 좀 좋아하고 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축구가 그냥 축구가 아니잖아요.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인데 우리가 아무리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월드컵만큼은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게 되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관전 포인트랄까, 뭐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컵으로서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겁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제 3개국에서 분산 개최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뭐 전체 경기의 75%를 하는데 여하튼 이 세 개 나라에서 몇 개의 경기장에서 이게 펼쳐지느냐? 16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스테디움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6개 스테디움에서 펼쳐지는데 그 중에 미국이 11개 경기장을 활용하게 돼서 이제 역시 뭐 당연히 제일 많고요.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무조건 치르는데 뭐 3경기 다 지든 다 이기든 무조건 이제 조별 리그는 3경기 어느 나라도 다 치르잖아요. 그 3경기는 한국은 그런데 다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그 멕시코에서 3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3군데 지역에서 경기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2군데에서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번에 월드컵은 보통 32개국이 출전을 했거든요. 지난번 경기까지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간다라는 것은 일단 전 세계에서 32등 안에 뭐 들어간다라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번에는 너무 우리들만의 리그, 뭐 이런 게 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확산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월드컵 참가국 자격을 좀 확대했죠. 완화했죠. 그래서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참가국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평생 월드컵에 한 번도 못 올라와 보던 그런 나라들도 지금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뭐 것도 있습니다. 경기 수도 그래서 직전 경기였던 그 2022년 대회 때 카타르에서 했죠.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의 경기에서 64경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경기는 아무래도 참가국 수가 늘었으니까 104경기가 열립니다. 뭐 어찌 보면 수준은 조금 평균적인 수준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신에 뭐 즐길 거리는 좀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리는 그 스테디움은 모두 9개의 경기가 개최되는 텍사스주 엘링턴에 있는 댈러스 스테디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댈러스 스테디움이라고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포츠를 좀 아시는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스 스테디움이라고는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 NFL 풋볼 팀이죠.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홈구장으로 쓰이는 그 스테디움은 AT&T 스테디움이죠. 원래 그게 오리지널 이름, 네, 맞습니다. AT&T 스테디움이 지금은 달라스 스테디움으로 월드컵 때는 그런 이름으로 합니다. 왜? 월드컵의 그 FIFA 룰이 그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그 스테디움에 스폰서의 이름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T 스테디움, 퍼시픽 파크 스테이트, 그다음에 보라이전 스테디움 이렇게 기업체 이름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만 그 텍사스 쪽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그 AT&T 스테디움이 달라스 스테디움으로 이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나게 큰 그 달라스 스테디움의 그 꼭대기에 크게 쓰여져 있는 AT&T라고 막 쓰여 있는 거 지금 다 흰색 천으로 다 가렸어요. 지난 주말에 그 가리는 작업도 어마어마합니다.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로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달라스 스테디움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9만 4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테디움인데 거기에서 9경기 가장 많은 경기가 이제 열린다라는 점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라스 스테디움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신형 구장이에요. 2009년에 개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을 위해서 기존에는 풋볼 할 때는 인조잔디였는데 이 인조잔디도 천연잔디로 쫙 바꿨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인조잔디에서 뛰면은 이 풋볼은 워낙 장비도 있고 옷도 막 철저하게 차려입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잔디에 스치면서 이렇게 스크래치 나거나 피부를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 워낙 옷을 잘 차려입으니까 축구는 반바지 입고 스타킹만 신고 막 뛰고 팔도 다 내놓고 뛰잖아요. 근데 이 인조 잔디는 이 사람의 피부가 쫙 미끄러지면 스크래치가 나고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천연잔디를 싹 바꿨습니다. 달라스 스테디움. 그리고 이 잔디가 빨리 잘 자라다니까 지금 급조해서 뿌렸으니까 잔디의 성장을 시켜주는 특수 LED 조명까지 막 뿌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달라스 스테디움 경기를 보실 때는 또 그런 면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썼다? 한 3억 5천만 달러 썼다고 지금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댈러스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 경기는 그럼 언제냐? 서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그러니까 달라스 시간으로는 오후 2시가 될까요?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경기하는 것을 아시아 쪽 축구 스타일로 보면 되고 네덜란드가 경기하는 것을 티피컬한 유럽 쪽 축구로 보면 되고 아시아 축구와 유럽 축구가 한판 대결한다. 이렇게 보면 그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도 아주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14일 오후 현지 시간으로는 2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1시.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참고하시고요.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LA에서 열리는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LA에서는 경기가 가장 많지는 않죠. 네, 달라스에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LA인데 LA에서는 총 8경기를 합니다. 경기 장소는 LA 코리아타운에서 그 차 타고 한 20분? 20분 정도만 프리웨이로 가도 한 15분, 20분, 로컬 길로 그냥 가도 한 25분, 30분도 안 되게 있는 LA 코리아타운 남쪽에 잉글우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잉글우드에 소파이 스테디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BTS도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이제 LA에서는 첫 경기가 있는데 요건 이제 금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6시 미국과
파라과이와의 경기입니다. 실력 차이가 좀 나죠. 미국도 요즘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파라과이보다는 훨씬 나서 아마 미국의 승리가 쉽게 예상되긴 하는데 뭐 이거 봐야 되겠지만 요 경기 우리가 또 미국 사니까 미국 응원해야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 서부 시간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겠죠? 금요일 오후 6시 미국과 파라과이의 경기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현재 그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아직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골치 아파 죽겠는 나라 이란. 이란도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참가국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란의 경기가 LA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란의 첫 번째 경기도 역시 LA에서 있는데 언제냐? 다음 주 월요일 15일 날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기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있습니다. 이란은 그 조별 리그 예선 리그 세 경기를 전부 다 두 경기구나.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LA에서 하고 한 경기를 시애틀에서 하는 등 전부 다 세 경기를 서부 지역에서 합니다. 자, 15일 이란과 뉴질랜드와의 경기. 요거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이걸 떠나서 저는 보고 싶어요. 미국과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미국에 와서 축구 경기를 한다니까. 15일 뉴질랜드와 이란과의 경기. 그리고 21일 이란과 벨기에와의 경기. 두 개의 경기가 이제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예정되어 있고 한 경기는 이제 시애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축구 대표팀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만 좀 전해드린다면 이란 대표팀의 경기가 이제 LA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LA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데 또 LA에 또 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 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하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무래도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선수들이 온다니 이게 뭐 테러의 우려, 뭐 보안의 우려, 안전 문제, 치안 문제 뭐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공격 당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건 꼭 우리 LA에 사는 LA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디선가 불선 세력이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사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란은 특별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경기가 열리는 LA에 상주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고 LA와 차량으로 그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멕시코의 티화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대표팀이 경기 1시간 전에 티화나에서 와갖고 경기하고 바로 가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FIFA 규정상 최소한 하루 전에는 모든 팀은 최소한 하루 전에는 경기가 있는 그 도시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공식적인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자회견은 뭐 그 팀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월드컵은 홍보가 잘 돼야 이게 결국은 이제 월드컵 열기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월드컵 FIFA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FIFA인데 그 홍보의 일환으로 다음날 경기가 있기 전에 전날 그 해당 팀, 선수, 감독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 최소한 전날까지는 경기 장소에 와야 돼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란 대표팀은 15일 경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15일 경기 최소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 그래서 14일이나 13일쯤 티화나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러니까 토요일쯤 아니면 뭐 적어도 최소한 일요일까지 LA에 도착해서 월요일 경기를 준비하고 월요일 경기를 치른 후에 곧바로 다시 또 티화나로 뭐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가 안전을 위해서 피했다가 거기서 훈련 계속하고 또 21일 경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다시 또 LA로 와서 경기를 하는 등 참 이게 웃지 못할 뭐 이런 상황을 이동 동선이 정말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힘들겠죠. 자, 조별리그 3경기 중 이란의 나머지 한 경기는 이제 시애틀에서 있게 되는데 그럼 시애틀은 어떻게 해요? 차로 못 가잖아. 네, 차로 못 가죠. 그러니까 티화나에서 비행기 타고 시애틀에 있는 시텍 공항으로 가서 또 경기 치르고 다시 또 날아가고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란이 그러면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뭐 3전 3승으로 해서 뭐 32강에 올라가거나 16강에 올라가거나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결정된 건 없지만 플랜 시나리오 A, B, C, D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란은 여하튼 미국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계속 멕시코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게 이란의 웃지 못할 전략입니다. 한편님 멕시코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다 치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훈련을 하고 갔는데, 왜냐면 멕시코의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가 과달라하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 과달라하가 1560m 정도, 거의 무슨 뭐 한라산 꼭대기에서 경기하듯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근데 일반인이요, 그렇게 1562m 가면은 거기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뛰는 건 더더욱이 힘듭니다. 아무리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고지대를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미 일주일 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있는 거기가 한 900m쯤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토요일, 엊그저께 토요일 날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과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해발 1560m가 넘는 고지대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지금 멕시코에 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한국 대표팀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떤 뭐 잔디 상태라든지 기후 요것만 조금 적응하면 되고 고지대 적응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과 1차전을 하게 되는 체코는 또 웃기는 게, 우리는 고지대 적응 훈련 안 한다, 경기 전날 바로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논리가 있어요. 뭐냐, 괜히 고지대 적응 훈련한다고 선수들 체력 미리 다 기빠지게 하지 않겠다. 이 고지대라는 게 가서 고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 이런 거는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경기 직전에 가서 그 신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경기 치르고 난 우리는 빠져버리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선택했대요, 체코가. 자, 그래서 고지대 적응을 완벽하게 미리 한 한국팀과 그렇지 않고 바로 가서 그냥 쌩쌩한 체력으로 빨리 경기 치르고 우린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체코와 과연 어느 훈련 방식이 더 맞을지, 요것도 아주 재밌거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보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냐? 한국은 개막일인 목요일 LA 기준으로는 저녁 7시에 체코와 1차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월드컵 하면 자꾸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에서는 제가 아침마다 라이브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방송국이 있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국이라고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가 이제 운영하는 같은 이제 회사인데, 그 라디오 서울 방송국 바로 앞에 커다란 대형 잔디 광장이 있어요. 그 잔디 광장에서 이날 목요일 저녁 7시 때 한인사회 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단체 응원도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LA에서는 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살면 재밌겠죠. 네. 월드컵 경기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제 이란의 그 경기 내용, 그러니까 미국 경기 내용, 한국 경기 내용,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란, 미국과 전쟁 중이니까 이제 좀 관심은 갑니다. 그 이란의 어떤 경기 결과나 내용 요런 거 정도는 제가 좀 간단하게 결과 그리고 이제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 요 정도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